바이러스. 자, 바이러스의 기능이 뭘까요? 바이러스가 하는 역할, 바이러스의 특징, 거기 나와 있죠? 자기 자신을 복제한다. 바이러스가 감염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실행하게 되면은 그 바이러스가 주기억 장치에 감염이 돼요. 그럼 주기억 장치에 감염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어떻게 되죠? 그 다른 프로그램이 주기억 장치에 들어와서 바이러스랑 섞여버리겠죠. 그럼 또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물에다가 누가 흙탕, 이 뻘 묻은 몸을 씻는다 그러면 흙탕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누군가가 다시 들어오면 그 사람도 흙탕물 묻는 것처럼 그렇게. 그 다음에 바이러스는 안 보입니다. 은폐 기능이 있어요. 은폐. 그리고 파괴 기능이 있어가지고 자료를 삭제하거나 프로그램을 망치는 그런. 그럼 이런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냐면은 인터넷을 안 하면 돼요. 인터넷을 안 하면 거의 99%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는 없다면 조심하자 하는 거죠. 특히 다운로드 받을 때 외부에서 받아온 자료를 사용을 할 때는 일단은 백신을 이용해서 검사하자 하는 거죠. 백신을 이용해서 검사하고 그 다음에 방화벽을 설정한다. 방화벽. 방화벽은 뭐예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불법적인 침입을 방지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최신 백신을 이용해서 바이러스 검사를 해야 되겠죠. 백신의 기능이 있어요. 백신의 기능.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어떤 특징이 있다 그랬죠? 바이러스는 복제, 은폐, 그 다음에 파괴 기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백신에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은 예방, 검사, 치료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방, 검사, 치료라는 세 가지 기능이 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상으로 공유가 되어 있을 때 읽기 전용으로 지정하자 하는 거죠. 읽기 전용. 읽기 전용이라는 건 뭡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못 고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감염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프로그램이나 데이터 안에 뭐가 기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록 방지 기능을 해놓으면 어떻다? 바이러스가 감염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해보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더라고. 다 걸려요. 그러니까 요즘은 또 어떻게 하냐면 그 히든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 바이러스인지 뭔지 하여튼 바이러스 같아요. 검사를 해보면은 바이러스라고 이제 나와서 치료를 해보는데 자료가 다 사라져요. 다 사라져. 그리고 바로가기 아이콘만 남죠. 근데 이제 숨김 속성을 해제하면은 숨어있는 자료들이 보이는데 그거를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려놔야 되는데 원래대로 돌리기가 좀 어렵다 하는 거죠. 초보자들은. 그러니까 이제 피치 못할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제 포맷 작업을 해서 데이터를 다 지워서 하는 그런 불편함도 생길 수가 있고요. 바이러스에는 실행 파일을 감염시키는 파일 바이러스. 그러니까 파일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은 아래 한글이나 엑셀이나 이런 데 감염이 되면은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실행을 시키면 실행 속도, 수행 속도가 느려지거나 이렇게. 부트 바이러스는 뭐냐면 부팅하는 영역을 손상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컴퓨터가 켜지면 그 롬 바이오스에 있는 포스트 기능에 의해서 검사를 하고 이상이 없으면 윈도우가 이제 켜지지 않습니까? 근데 부팅이 되는 절차가 있어요. 부팅이 될 때 한 10몇 가지 정도를 실행을 해서 부팅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 누군가를 깨트려 버려요. 그 부팅에 필요한 프로그램이 한 10개가 있는데 걔들을 손상을 입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부팅이 안 되죠. 부팅이 안 되면 컴퓨터 안 켜지니까 못 쓰지 않습니까? 데이터는 살아있는데 데이터를 꺼낼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또 문제가 생기게끔 하는 거죠. 또 부트 파일 바이러스는
부트 영역과 파일에 또 바이러스를 감염시키기도 하고, 이름도 보면 그래요. 뭐 에볼라 바이러스 이런 거, 예루살렘 바이러스, CIH 바이러스는 체르노빌 바이러스라 그래요. 체르노빌 바이러스. 그 구소련에서 그 원전 사고가 났잖아요. 체르노빌 원전에서. 그거를 대만에 있는 대학생이 체르노빌 바이러스라는 걸 만들어서 감염을 시켰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주 초토화가 됐던, 그게 90한 5, 6년도 제가 강의하던 학원도 강의실이 다 초토화가 됐어요. 다 안 켜지는 거예요. 다 바이러스 감염돼가지고 부팅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파일 바이러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부팅도 안 됐었어요. 그리고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는 대표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러니까 파일 바이러스니까 파일에 감염된 게 깨져버린다든지 하면은 엑셀이 실행이 안 되고, 또 부팅에 필요한 프로그램도 실행 파일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뭐라도 하나 깨져버리면 부팅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체르노빌 바이러스는 특성이 뭐냐면 하드웨어를 손상시켜요. 지금까지 나왔던 바이러스 종류 중에서 최초로 하드웨어 그 플래시 메모리라든지 이쪽 부분을 깨트려 버려요. 자꾸만 자기 복제를 시켜가지고, 여기 복제 기능이 있잖아요. 이런 복제 기능을 이용해서 메모리 영역이나 이런 거를 손상을 입혀가지고 결국에는 그 하드웨어적으로 손상을 입으니까는 이제는 불량이 돼버린 거잖아요. 고장해놨으니까. 그 사용자 잘못으로 고장이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상 서비스가 안 되죠. 그래서 아주 힘들었던, 그래서 학원도 그랬고, 학생들 컴퓨터, 가정에 있는 컴퓨터도 그래갖고 뭐 미국이고 어디고 간에 다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이 학생이 이제 미국에 있는 수사기관에서 몰래 대만에 가가지고 애를 잡아가가지고 막 콧구멍을 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굉장히 유명했던 그런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유명해졌어요, 이 대학생이. 예.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면 미켈란젤로 바이러스 이런 거 있죠. 미켈란젤로 바이러스는 3월 6일날 미켈란젤로의 생일인데 3월 6일날만 하루 바이러스가 이제 작동을 해요. 3월 7일날도 안 움직이고 3월 5일날도 안 움직여요. 3월 6일날 컴퓨터를 켰는데 알고 봤더니 미켈란젤로 바이러스에 걸렸다? 그럼 그 컴퓨터는 베리는 거예요. 부팅이 안 돼. 예. 그러니까 3월 5일날 컴퓨터를 끄기 전에 날짜를 3월 7일로 바꿔요. 3월 7일로 바꿨잖아요. 6일이 없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날 켜보면 3월 8일이 됐을 거 아닙니까? 3월 8일이 되면서 이제 바이러스는 3월 6일날 아니면 안 나타나니까 그렇게 웃지 못할 그런 에피소드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백신이라는 게 많이 보급이 되면서 이런 게 다 사라지기도 하고, 예루살렘 바이러스는 13일의 금요일 바이러스라고 돼요. 13일의 금요일. 13과 금요일이 만나는 1년에 한 두세 번 있잖아요. 그때 아주 그냥 기승을 하죠. 13일은 숫자 별로 안 좋아한대요, 서양 사람들은. 그 성경에 나오는 그 가룟 유다가 이제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이제 팔아 넘겼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13번째 제자로 이제 밀려나갔다 해서 13이라는 걸 싫어하고,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에 매달린 날이 금요일이다, 돌아가신 날이, 그래서 13일의 금요일 이런 거를 싫어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하여튼 바이러스들은 주로 외국에서 나온 건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바이러스도 있었어요. 뭐 LBC 바이러스다 이런 거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여기 보면 멜리사 바이러스 이런 것도 있고요. 러브 바이러스라는 거 있어요. 러브 바이러스. 그 막 노래가 나와요. 스피커에서, 컴퓨터 스피커에서. 컴퓨터 스피커라고 하는 이 외부 스피커 말고요. 자체 스피커. 거기서 삐비비비 삐비비비 삐비비 삐비비 계속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멈출 수가 없어요. 외부 스피커는 끄면 소리가 안 나지만 내부 스피커는 계속 소리가 나는 거니까. 그리고 소리가 나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화면이 막 흔들려요. 그리고 또 소리가 계속 나요. 그리고 또 화면이 막 흔들려요. 그러니까는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경기 일어납니다. 컴퓨터가 미쳐가지고. 예, 그런 바이러스에 감염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전자우편을 통해서 이렇게 감염되기도 하고요. 참 여러 바이러스가 많았었습니다.
자, 컴퓨터 바이러스나 웜도 하나의 바이러스의 종류인데요. 이런 특성이 뭐가 있냐면요, 복제, 은폐, 파괴 기능이 있는데 치료 기능은 없겠지요. 바이러스에 자기 치료하는 기능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자, 그럼 이런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개발을 했을까요? 바이러스도 프로그램인데, 보이지 않는 프로그램인데, 기생이죠, 기생. 어디 끼어서 들어가는 건데, 이런 것들이 무슨 언어를 이용해서, 컴퓨터 개발 언어를 통해서 개발을 하는 건데, 과거에는 기계요, 뭐 어셈블리라는 언어, 이런 걸 가지고 작업을 하다가 최근에 들어와서는 C라는 언어가 아주 각광을 받아요. C라는 언어에서 파생된 이제 뭐 자바라는 언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 그 카카오톡이라든지 뭐 이런 게임이나 이런 것들도 개발을 하죠. 예. 자바라는 언어가 우리 그 안드로이드 앱, 갤럭시, LG나 삼성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용 언어가 자바예요. 자바를 많이 배우기도 하죠. 근데 자바의 특징은 뭐냐면은 플랫폼에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동작한다 라고 써있는데, 플랫폼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개발 환경. 예를 들어서 자바라는 언어를 가지고 맥킨토시 컴퓨터에서 작업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자바로 만든 언어를 우리 이제 일반 PC로 가져오면은, 본래 맥킨토시라든지 리눅스라든지 윈도우는 운영체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프로그램 호환이 안 돼요. 근데 자바로 만든 건 호환이 돼요. 자바는. 자바가 굉장히 좋죠. 객체지향 언어다. 그 다음에 운영체제의 독립적이다. 그리고 이식성, 아무데나 그냥 연결하면 작동이 잘 된다. 뭐 이런 거로 나와 있어요. C라는 언어는 유닉스 운영체제 제작을 위해서 개발된 언어가 아니고요, 유닉스 운영체제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언어라고 보면 돼요. 유닉스 운영체제를 제작을 하기 위해서 개발했으면 C 언어가 먼저 나왔고 유닉스가 나중에 나온 거죠. 근데 유닉스는 나온 지 오래됐어요. 이거는 50년대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C라는 언어는 70년대에 만들어진 건데, 유닉스라는 운영체제가 굉장히 어렵게 제작이 돼 있다 보니까 접근하기가 어렵더라 이거지. 근데 C 언어가 굉장히 좋다 이런 소문이 나니까는, 그러면 얼마나 좋은지, 성능이 좋고 편리성이 있는지를 한번 증거를 대봐라. 그러니까는 그럼 유닉스를 내가 개량하겠다. 그래서 유닉스를 개량해 버린 거죠. 업그레이드 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에 이제 그게 등장하면서 C 언어를 가지고 만들었죠. 이찬진이라는 사람이 아리안거를 개발할 때도 바로 C라는 언어로 개발을 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C라는 언어는 대소문자를 구별을 하고요. 우리 일반 컴퓨터는 대소문자 구별을 안 하는데요,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대소문자 구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C라는 언어가 약간 이제 발전이 돼서 다르게 방향이 바뀐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C++. C++를 줄여서 C 뿔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수님들 앞에서 C 뿔뿔 그러면 혼나요. C2+라든지 C++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베이직이라는 언어도 있어요. 베이직이라는 언어는 아주 기본적인 언어인데요, 기본적이라는 뜻의 베이직은 아니고요, 초보자들이 사용하는 개발용 언어다라는 뜻의 줄임말이에요. 합성어의 줄임말인데 아주 쉽게 만들어져 있어요. 쉽게. 근데 베이직이라는 언어는 종류가 몇십 가지가 있습니다. 뭐 M베이직, S베이직, A베이직, H베이직, Q베이직, 뭐 종류별로 굉장히 많은데, 이제 최근에 돌아와서는 이제 뭐 비주얼 베이직,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거로 이제 통합을 해버려 가지고 이제는 뭐 하나 갖고 대부분 쓰죠.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법에는 이제 구조적 언어다 그래서 시작하면 처리하고 끝나고 하는 이런 과정. 아침에 눈 뜨면 세수하고 밥 먹고 옷 입고 출근했다가 그 다음에 근무하고 퇴근해서 씻고 밥 먹고 TV 보다가 놀다가 자고, 절차가 정해져 있는 건데, 이런 구조적 언어에서 이제 객체지향 언어라는 거로 바뀌어요. 객체지향의 언어는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예. 이해하는 것도 좀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사용하면은 좀 편하다 그랬는데, 자바라는 언어가 바로 이 객체지향 언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주얼 프로그래밍 언어라 그래서 보통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다 키보드로 작성을 해요. 키보드로 다 입력을 하는데 비주얼 베이직은 우리가 그 그림판에서 그림 그리듯이 아리안글이나 엑셀에서 도형을 그리듯이 그냥 마우스로 드래그 해도 그림이 그려지고 그것이 프로그래밍 코드로 알아서 바뀌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편리하게 이렇게 하는 건데 뭐 비주얼 베이직이나 비주얼 C++라든지 델파이, 파워빌더 뭐 이런 것들 이런 언어들이 있다라는 것만 그냥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우리가 언어를 이제 이용해서 뭐를 개발하고 하는 걸 배우는 게 아니니까는 그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C 언어 특징에는 인터프리터 방식의 프로그래밍 언어다 그랬는데 인터프리터라고 하는 거는 통역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통역. 근데 이제 C라는 언어는 통역 방식이 아니라 번역 방식의 컴파일러 방식의 번역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1번은 사실은 이제 틀렸다고 하지만 사실은 틀리지도 않았는데 이 중에는 얘밖에 없어요. 틀렸다고 볼 만한 게. 객체지향 언어다. 플랫폼에 관계없이 독립적이다. 그럼 무슨 언어다? 자바. 이건 아주 잘 나오는 언어의 문제입니다. 자바라는 언어는 이제는 세상에서 떼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본래 자바라는 언어가 리모컨 있죠. 리모컨. TV 리모컨, 그 다음에 선풍기 리모컨 이런 리모컨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했던 언어였었어요. 그래서 통합 리모컨 아시죠? 리모컨 하나 가지고 뭐 오디오도 쓰고 비디오도 쓰고 뭐 다 하는 거 그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사용을 했는데 소비자들이 외면을 했어요. TV 리모컨은 TV를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선풍기 리모컨 따로 있으니까 그거를 쓰면 되는 거지 굳이 통합 리모컨을 쓸 필요가 있냐 이거야. 텔레비전 사면 리모컨 주는 거 쓰면 되지. 뭐하러 통합 리모컨을 쓰냐 이거지. 그러니까는 TV 업체에다가 통합 리모컨으로 그러면 서비스를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거지. 야 우리가 통합 리모컨 서비스로 주면은 오디오 업체는 리모컨도 안 팔 거 아니냐 이거 안 줄 거 아니냐. 그럼 우리가 왜 다 서비스하냐 이거지. 우리는 우리 거 리모컨만 주겠다 이거야.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좋은 의도로 시작했다가 자바라는 언어가 이제 약간은 이제 주춤했죠. 그러다가 홈페이지를 개발하거나 또 이런 전문적으로 이제 이런 거를 개발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더더욱 그 웹 개발하는 쪽에 아주 각광을 받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 앱이라고 하는 스마트폰에 사용하는 앱을 개발한다 그러면 반드시 자바라는 언어를 배워야 돼요. 자바를 모르면 프로그램을 작성을 못 합니다. 그게 어려워요. 자바라는 언어가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걸 다 외워야 되고 또 기존에 책자가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외워서 쓴다 하더라도 프로그램을 외워서 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고 응용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육과정도 길어요. 대학에서는 보통 한 4학기 정도를 배워요. 자바를 이용한 앱 개발 쪽을. 그 다음에 근데 뭐 일주일에 한 3시간? 3학점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근데 이제 보통 전문 학원에 가면은 아침부터 그냥 한 8시간씩 그렇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래서 뭐 6개월 과정 뭐 이렇게 수강료 뭐 350만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하죠. 근데 제 주변에도 개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힘들어해요. 잘 개발하다가 보면 먼저 개발한 놈이 나와. 똑같은 기능인데 그 먼저 개발한 사람이 대접받는 거거든요. 예. 그 후발주자로 늦게 개발했는데 성능이 좀 더 있더라? 그래도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개발하다가 안 되겠다. 책을 만들자. 이제 책을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또 강의를 하러 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많이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언어들은 어떻게 작동이 되느냐 하는 건데요. 참 어려워요. 언어를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참으로 어려운 게 뭐냐면 용어도 어렵고. 자, 한번 제가 이것도 한번 써볼게요. 데이터를 읽어라. 데이터를 읽어라 그래요. 뭐를? name. 그 다음에 뭐 학번. 그 다음에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를 읽어라. 이렇게. 그럼 이제 토탈. 합계는 이제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를 더해라. 더하겠죠? 그래 합계가 나오겠죠. 그랬죠? 우리 이제 엑셀에서는 는 썸이라고 쓰지만 여기는 다 더해라 빼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이제 평균을 계산한다 그러면 합계를 몇으로 나누면 된다? 3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출력을 합니다. 출력. 뭐를? 이름하고 학번하고 그 다음에 토탈하고 그 다음에 평균하고 요것만 출력하면 돼요. 국어, 영어, 수학 점수는 출력 안 해도 되니까. 만약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했다 그러면 이러한 프로그램 코드는 사람 중심의 코드예요. 기계 중심이 아니잖아요. 사람 알아보라고 만든 거지. 근데 프로그램이라는 건 기계가 알아들어야 움직이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를 기계 중심의 머신 코드라고 하죠. 머신 코드. 기계 코드죠. 머신 코드로 변환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저기 아프리카 어디 원주민 동네를 갔는데 못 알아듣잖아요. 제가 하는 말을. 그럼 방법이 뭐예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말을 알아듣게끔 가리키든지 내가 그 사람 원주민 말을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컴퓨터라고 하는 거는 중심이 사람이 아니라 기계잖아요. 기계가 알아듣게끔 사람 말을 기계어로 변환하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번역을 할 거냐 통역을 할 거냐 하는 거죠. 번역은 영어로 컴파일이라고 써있죠. 그 다음에 통역은 책에 보니까는 인터프리터라고 써있어요. 인터프리터 스펠이 맞나요? 인터프리터? 예. 인터프리터라고 써있는데 인터프리터는 통역이라는 단어를 뜻을 갖고 있습니다. 컴파일은 번역이고요. 그럼 통역과 번역이라는 의미를 아시죠? 예를 들어서 영어로 된 책을 하나 가져와서 나 이거 영어 모르니까는 나 이거 해석 좀 해줄래? 근데 어디를 모르니 물어봤더니 다 몰라 그러죠? 책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몰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우리말로 바꿔서 책을 줘야죠. 그걸 우리가 번역한다 그러지. 통째로 바꾸는 게 번역이고요. 통역은 필요할 때마다 그때마다 바꿔주는 게 통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근데 그 밑에 보면 컴파일러는 번역 단위가 전체고 인터프리터는 줄 단위로 번역을 해요. 그리고 컴파일러는 목적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머신 코드, 기계어가 생성이 됩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책이 하나 새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통역은 뭐예요? 그때그때 해주기 때문에 결과물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목적 프로그램이 인터프리터는 없다. 그런데 번역하는 속도는 어떨까요? 인터프리터는 그때그때 하니까는 편하죠. 그래서 빨리 번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컴파일러는 전체를 다 고쳐야 되기 때문에 오래 걸려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거기에 실행하면은 컴파일러는 빠르게 움직이고 인터프리터는 느리게 움직인다라는 특징이 있어서 인터프리터로 처음엔 배우다가 작업을 해요. 그러다가 완성이 되면은 컴파일러로 바꿔줘. 작동이 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모든 프로그램들, 뭐 메모장이라든지 뭐 그림판이라든지 엑셀이라든지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 뭐로? 컴파일러로 번역된 거예요. 번역을 시켜서 만든 거다 이거죠. 과거의 프로그램들, 초기에 나왔던 프로그램들은 인터프리터 형태의 그 통역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이제 컴파일러 언어로 바뀌는데요. 그 C라는 언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인터프리터 방식과 컴파일러 방식 두 가지를 다 채택해서 쓰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뭐 비주얼 베이직이라든지 자바라든지 C란 다 이러한 언어들도요, 다 인터프리터 방식과 컴파일러 방식 두 가지를 다 지원해요. 그래서 그때그때 학습을 하거나 할 때는 인터프리터 방식으로 편리하게 작업을 하고, 번역 속도가 빠르니까는. 그래서 완성이 되고 나면은 그걸 컴파일러로 아예 바꿔서 머신 코드로 바꿔놓고 사용을 하게끔 하는 그런 내용인데, 말 자체가 어렵죠? 요게 대학에서 한 학기 배워요. 요 내용을 지금 전자계산학과에 입학을 하면 이걸 한 학기 배우는데, 우리가 지금 이걸 한 10분 만에 떠들려니까 저도 어렵고요. 예. 근데 어셈블러는 뭐냐면요, 어셈블리라는 언어로 작성한 프로그램을 번역해주는 전용 번역기 이름이 어셈블러예요. 기계어는 기계가 알아들 수 있는 언어로 써오는 거기 때문에 번역이 필요 없어요. 기계 나라 말이니까는. 근데 기계 나라 말을 일일이 다 쓰려니까 너무 어려워서 그걸 아주 좀 기계적으로 쓸 수 있게끔 쉽게 기계적인 언어와 사람 중심의 언어를 좀 적절히 섞어 놓은 것이 이제 어셈블리라는 언어예요. 어셈블리라는 언어. 지금 그 드라마도 어셈블리라는 드라마 있죠? 그건 국회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고, 요 어셈블리는 조립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조립. 어셈블리라는 게 조립한다는 의미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셈블리라는 언어로 작성한 프로그램을 기계어로 번역하는 번역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번역하는 프로그램, 그걸 어셈블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컴파일러나 인터프리터는 총칭해서 부르는 거예요. 포트란 컴파일러, 코볼 컴파일러, C 컴파일러, 이렇게 따로따로 있어요. 어셈블러는 어셈블리나 언어만을 번역해주는 번역기고, 예, 약간 다른 형태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면 프로그램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세금 연관된 어떤 거를 개발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을 작성할, 세금에 관련된 거를 처리해주는 기능을 만들어 놔야 되거든. 왜냐면 A라는 프로그램도 세금을 써야 되고 B라는 프로그램도 세금을 써야 된다 그러면 이 세금이라는 기능을 A와 B라는 프로그램에 각각 집어넣지 말고 별개로 독립시키자. 별개로 독립시키자 하는 거죠. 뭐냐면 우리 주방에 주방기구들 있잖아요. 그 가스레인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스레인지가 안방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건너방에서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안방에도 주방을 만들고 건너방에도 주방을 만들고 거실에도 주방을 만들면 편하죠. 근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효율적으로 주방이라는 걸 별도로 독립시켜서 필요하면 와서 사용하고 가라 이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세금과 연관된 기능을 각 프로그램마다 다 집어넣으려면 무거워지니까 필요할 때마다 세금 연관된 기능에 와서 처리하고 돌아가면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라이브러리라는 거예요. 라이브러리. 어떤 걸 사용하기 위한 도와주는 기능을 라이브러리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또 연결시켜서 프로그램을 완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완성된 덩어리를 링커라 그래요. 링커. 그 링커를 실행하면 되는 거죠. 이제 링커를 실행하면 되는데, 로더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요. 로더야 실행해라 그러면 로더가 화면에 뭐라고 하느냐, 무엇을 실행해 드릴까요? 그러면 한컴 타자 좀 실행해. 그럼 한컴 타자를 찾아보겠죠. 그래서 걔를 선택해 주면 걔가 작동이 되는 건데, 이거 잠깐 보세요. 자, 여기다가 실행하고 싶은 거를 제가 써요. 그 나오네. 여기 나왔죠. 계산기라고 나왔죠. 그럼 얘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계산기가 쫙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거는 로더를 실행해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인지,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것인지 지정을 하면 지정된 프로그램이 작동을 하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엑셀을 실행하고 싶다 그러면 로더를 먼저 실행해요. 로더야, 그럼 로더가 뭐를 실행할까요? 그러면 엑셀 좀 실행시켜 줄래?
그러면 로더가 엑셀을 실행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어떻게 합니까? 엑셀이라는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실행이 되죠? 지금은 이렇게 안 해요. 지금은 해당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을 하면 알아서 작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프로그램에는 로더가 다 포함된 거예요.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이 절차가 있었다는 거죠. 좀 불편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자바라는 언어, C라는 언어, C라는 언어도 두 학기 이상을 배워야 되고, 비주얼 베이직, 비주얼 자바, 그 다음에 비주얼 C, 프로그래밍 언어가 수십 가지인데, 보통 대학에서는 그런 언어를 한 6, 7가지 배우고 나온단 말이에요. 컴퓨터 관련된 학과에서는. 그러니까 어렵죠. 근데 그걸 배워야만이 세상에 나가서 구실을 하죠. 예, 그래서 좀 어려운 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니까 언어 번역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그랬는데, 입력되는 프로그램을 원시 프로그램, 즉 내가 작성한 프로그램, 제가 여기다가 영어로 뭐라고 썼지 않습니까? 이런 걸 원시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이거를 기계적인 언어로 변환시킨단 말이에요. 그 변환시키는 게 뭐예요? 목적 프로그램이 된다 하는 거죠. 목적 프로그램이. 인터프리터는 원시 프로그램 입력을 받아서 기계어로 변환을 안 합니다. 인터프리터는 기계어로 변환되는 기능이 없어요. 책에 보면은 목적 프로그램이 인터프리터는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행을 시키면 그때그때마다 번역을 다시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번역을 하면서 실행을 시키기 때문에 실행 속도가 느려요. 실행 속도가 느린다. 두 번째가 틀렸네요. 2번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관련된 내용인데, 원시 프로그램을 누가? 컴파일러가 번역을 해주면 목적 프로그램으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번역된 목적 프로그램을 누가? 링커. 이건 링커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실행 가능한 형태의 모듈로 만들어준다. 그러면 로더를 이제 실행시켜서 해당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거죠. 저는 원시 프로그램이라는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소스라 그래. 소스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얘를 뭐 한다? 번역하면 영어로 컴파일 하는 거죠. 컴파일을 해주면 뭐가 된다고요? 목적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목적 프로그램. 근데 목적 프로그램 영어로 오브젝트라 그래. 오브젝트 프로그램. 오브젝트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원시 프로그램은 사람 중심의 언어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기계어로 번역을 시켜놓으면 목적 프로그램은 기계 중심의 언어가 된다. 기계 중심의 언어가 된다. 자, 우리 웹이라는 건 뭐예요? 웹. 인터넷이죠? 인터넷상에서 우리가 이제 제 홈페이지에 공부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부방은 과연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제작이 됐을까?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스마트폰에서 작동되는 이런 거는 뭐로 작동이 된 작업을 했길래 하는 거냐? 그런 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 HTML. HTML이라는 언어를 가지고, 그 HTML의 L자가 랭귀지예요. HTML이 언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해주는 언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홈페이지 만드는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용어고요. 그 다음에 DHTML, SGML은 잘 안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XML이라는 게 나오는데, XML은 뭐냐면 확장이 가능하다라고 되는데, 기존의 HTML은 문법에 나와 있는 규정대로만 쓰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뭐를 만들어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편해요. 그러니까 HTML의 단점이 뭐냐면은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완해서 확장을 시켜가지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게끔 바꿔놓은 게 바로 XML이고요. 그 다음에 VRML, 버추얼이라고 되어 있죠. 버추얼. 가상현실 모델링 언어다 그러는데,
3차원 가상 공간을 표현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이제 VRML. 요게 시험에 좀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펄은 뭐 진주인가요? 펄이라는 언어도 있고 ASP, JSP, PHP라는 언어들이 있는데 이런 언어를 가지고 또 여러분 회원 가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터넷상에 제 홈페이지는 주로 초기 화면이 뭐예요? 클릭하면 어디로 가라는 것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제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을 한 번도 안 하시잖아요. 네이버는 어때요? 회원 가입을 해야만 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회원 가입을 하려면 저쪽에 있는 서버 컴퓨터하고 클라이언트, 내 컴퓨터하고 서로 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자료가 글로 가야 되고 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처리해 주는 게 바로 여기 나오는 ASP, JSP, PHP라는 거예요. 이런 언어로 만들어야만이 뭐가 해결이 되는 거죠. 이 자바라는 건 뭐죠? 뭐 객체지향 언어인데 데이터를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하여튼 자바라는 언어는 이식성이 강하고 플랫폼에 상관없이 작동이 된다. 이런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자, 1번 문제. 3차원 가상세계 그럼 뭐다? 버추얼 VRML 2번. 그 다음에 HTML의 단점을 보완하고 이게 뭐다? XML이 되겠죠? XML. 자, 그 다음 이제 통신으로 넘어가네요. 통신을 좀 볼까요? 예. 통신을 보니까 이런 게 나와요. 시험에 잘 나오는 용어들인데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어디 갔더라? 여기 있나요? 단향 방식이라고 되어 있는 단향 방식. 단향은 뭐냐면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거예요. 한쪽 방향. 통신을 하는데 저쪽에는 계속 떠들어. 그러면 나는 듣기만 하는 거. TV나 라디오 방식이 그렇죠. 라디오는 TV나 라디오는 수신기잖아요. 수신기. 내가 라디오에서 뭐라고 떠들면 그게 방송국으로 가지는 않잖아요. 그게 이제 단향 방식. 그 다음에 이제 이중 방식은 보내고 받거나 하는 게 가능한 게 이중 방식인데 전이중은 완전 이중이라 그래서 말하면서 떠들 수 있어요. 들을 수도 있고. 들으면서 떠드는 거죠. 전화기가 그렇잖아요. 인터넷도 그렇죠. 내 자료를 보내면서 받지 않습니까? 내가 뭐를 보낼 때는 다운로드 안 되는 게 아니죠. 다 되는 거죠. 자, 반이중은 뭐냐면요. 보내고 받기가 되는데 동시가 안 돼요. 내가 뭘 보낼 때는 못 받아. 상대편이 나한테 막 뭐라고 얘기해. 그럼 듣기만 있어야 돼. 내가 거기다 대고 떠들어 제끼면 못 들어. 그게 무전기가 그래요. 무전기. 예. 그래서 무전기에서는 뭐뭐 했다 오바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낙동강 나와라 여기는 오리알 뭐 낙동강 나와라 오바라는 말은 뭐냐면 내 할 말이 끝났으니까 상대편이 말을 하시오 라는 뜻이에요. 근데 무전기는 안에 스위치가 있어요. 말을 할 때는 통화 버튼을 누르고 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말을 끝나고 나서 뭐뭐 해라 오바 그리고 나서 통화 스위치를 후크라고 하는데 얘를 띄어야 돼요. 그래야 스피커가 작동이 돼요. 그러니까 마이크와 스피커가 있는데 두 개 동시에 작동이 안 돼요. 따로따로 작동이 돼요. 좀 특이한 구조예요. 무전기는. 그래서 그걸 반이중이라고 한다. 예. 한동안 좀 나오더니 요즘 주춤하는 것 같아요. 자, 네트워크 운영 방식. 이건 중요하죠. 과거에는 중앙집중식이라 그랬어요. 중앙집중식. 뭡니까? 중앙에 있는 중앙 컴퓨터에서 모든 데이터를 보내고 받고 처리하는 거예요. 옛날 은행에서 홍길동 씨가 입금이 얼마 되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돼요? 어차피 본점 컴퓨터에 들어가야죠. 지점 컴퓨터에는 홍길동 씨 정보가 없잖아. 여러분이 네이버에 접속할 때 어떻게 돼요? 네이버에 있는 중앙 컴퓨터에 접속하는 거잖아요. 그럼 네이버에 있는 중앙 컴퓨터에 있는 정보가 나한테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중앙 집중식이에요. 그런데 그때 사용하는 단말기는 어때요? 우리 컴퓨터는 단말기가 어떻습니까? 아무 일도 못하는 건 아니죠. 예전에는 5 더하기 3이 얼마냐? 그러면 5 더하기 3 계산을 못해요. 이 단말기는.
화면하고 키보드만 있었거든. 선생님 질문했는데요. 다음하고 네이버 이렇게 사이트가 다 틀리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치면은 네이버 사이트에서 싸주고 다음 사이트에서 싸주고 네. 아니면 그 자체에서 호환성이 있어서 다 뜨는 거예요. 그걸 못 보고 프로그램이 틀리더라고요. 그 자체 회사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회사가 서로 다르죠. 예를 들어서 네. 현대백화점 따로 있고 롯데백화점 따로 있듯이 서비스가 다른 거고 대신 어차피 백화점이니까 가면 물건 있는 거는 물건 파는 거는 사실일 테고 네이버나 다음도 웹 서비스를 해주는 회사들인데 거기에는 전자우편을 서비스해 줄 수도 있고 카페나 블로그를 서비스할 수도 있고 대신에 네이버에는 네이버 특성이 좀 다르고 다음은 다음 특성이 다른 것 뿐이지 어차피 다 서비스 업체예요. 같이 호환되어 있는 건 아니죠. 기체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거죠. 다 따로따로 돼 있죠. 회사가 다르니까 사용하는 기계도 뭐 예를 들어서 뭐 현대백화점에 사용하는 전화기하고 롯데백화점에 사용하는 전화기가 같은 회사에서 사용하는 생산한 전화기일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전화번호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나 다음은 회사가 다른 거니까 사용 방식이 다른 거고 그 안에 다 다른 거죠. 프로그램 당연히 다 다른 거죠. 같은 걸 쓸 수가 없죠. 예. 같은 거 쓰면 소비자 입장에서 뭐하러 두 개를 따로따로 써요. 한 군데 몰아서 쓰면 되지. 예,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중앙집중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예전에 통신했을 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말기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단말기? 단말기라는 뜻을 아셔야 돼요. 영어로 터미널이라 그래. 터미널. 터미널 들어보셨죠? 고속버스 터미널, 뭐 화물버스 터미널, 터미널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앰프 아시죠? 앰프. 오디오가 이런 거 뭐 마이크, 스피커 연결하는 앰프 있지 않습니까? 앰프 뒷편에 보면 뭐가 많이 꽂히죠? 거기도 터미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들락날락거리는 게 많이 있는 곳. 입출력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을 다 터미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말기라고 하는 거는 내가 여기에서 키보드로 입력을 하면 그 입력된 내용이 중앙 컴퓨터로 가고 그 결과를 내 단말기 화면에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5 더하기 3이 얼마냐 물어보면 단말기는 기능이 없어요. 계산 기능이 없어서 중앙 컴퓨터에 가서 5 더하기 3 결과 8이 화면에 뜨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 컴퓨터 역할이 너무 힘들죠.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단말기 중에 성능이 좋은 단말기, 즉 더미 단말기 말고 인텔리전트 단말기, 우리 PC 같은 거 자체 처리 능력이 있는 단말기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는 서비스는 중앙에서 받아오지만 각자 처리하는 기능은 있으니까 편할 거 아니냐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 중앙 컴퓨터와 단말기로 구성되어 있는 중앙 집중식이라는 방식을 썼고요. 지금은 클라이언트와 서버 방식이라는, 클라이언트는 내 컴퓨터, 클라이언트는 손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서버는 서비스해주는 컴퓨터, 네이버나 다음, 구글 컴퓨터 이런 걸 말한다 하는 거죠. 그 중앙 컴퓨터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호스트라고 읽어요. 호스트. 그 제 홈페이지 이름이 호스트죠? 네, 제 사업체 이름이 호스트예요. 아주 구닥다리 용어죠. 구닥다리 용어. 중앙 컴퓨터라는 뜻으로 제가 호스트를 쓴 거예요. 옛날부터. 지금 이제 시대가 바뀌니까 서버 이렇게 바꿔야 되겠지. 만약에 상호를 바꾼다면. 근데 옛날 호스트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동배간 처리 방식이라는 말은 서로 동등한 입장에 있는 컴퓨터들끼리 통신하는 겁니다. 누가 서비스를 해주고 누가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받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니랑 내랑 같이 서비스를 해주고 받자 하는 거죠. 이거를 피어 투 피어 방식, P2P라 그래요. P2P. 뭐가 있을까요? 옛날에 소리바다 들어보셨어요? 예, 음원 같은 거를 서로 주고받고 하게끔 하는, 여러분들이 그 네이트 메신저 하잖아요. 그 메신저 상에서 서로 데이터를 보내고 받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이 바로 피어 투 피어 방식이라고 보면 되죠. 그 다음에 그 문제줄 보시면 전이중 방식이 뭐냐 그랬는데, 전이중은 전화기나 인터넷 같은 경우, 반이중은 뭐다? 무전기고, 라디오나 TV는 뭐다? 단양 방식, 심플렉스라는 방식을 쓰고요. 클라이언트 서버는 뭐다? 서버와 클라이언트 모두 처리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서버는 성능이 좀 더 좋은 거를 쓸 테고요.
그러다 보니까 분산 처리 환경에 적합할까요? 분산 처리가 뭐예요? 분산 처리가 흩어져서 처리하는 거죠. 그 서버는 서버 나름대로 처리를 하고 클라이언트는 클라이언트 처리하는데 궁금한 거 있으면 서버한테 물어보고 그 물어본 거를 토대로 해서 클라이언트는 클라이언트대로 나름대로 처리하고 그렇게 하더라 이거죠. 서버의 기능은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클라이언트는 정보를 요구해서 그 서비스를 받는 역할을 하는 거고. 소프트적인 모형이에요? 하드적인 모형이에요? 서비스를 해주는 서버는 성능이 좋아야죠. 그러니까는 운영체제도 달라요. 기계도 달라요. 프로그램도 다르고 기계도 다릅니다. 서버들이 사용하는 컴퓨터는 일반 PC, 우리 개인이 쓰는 컴퓨터보다 성능이 월등히 좋아야 돼요. 안 그러면 서비스를 못 해주죠. 그리고 서비스를 주로 하는 기능을 갖고 써야 되는 거니까 프로그램도 서비스용 프로그램을 쓰는 거예요. 서버에서는 그래픽 같은 거 안 해요.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안 한단 말이야. 그 뭐를 하느냐? 일단 자기 스스로가 막 정보를 캐와 여기저기에서 갖고 있어. 어디 홈페이지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그걸 찾으러 다녀. 그리고 부동산 시세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 정보를 막 누군가 입력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정보를 갖고 있어. 그러다가 그걸 누가 요청하면은 올컨이 잘 됐구나 하고 쫙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버들은 1년 365일 24시간 안 꺼요. 계속 켜놔요. 그 모니터도 없어요. 모니터를 갖고 다닐 필요가 없는 게 모니터는 하나만 있으면 돼. 그래서 모니터를 서버 뒤에다 꽂아가지고 키보드 마우스로 보다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상이 없으면 그냥 또 계속 모니터 빼놓고 본체만 돌리면 되니까 알아서 돌아가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안에 탑재해놓고 서비스해주는 프로그램만. 자, 통신망의 종류를 한번 볼게요. 우리 강의실처럼 학교라든지 연구소라든지 이런 관내에서 사용하는 거는 통신망의 거리가 짧죠. 그래서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 근거리 통신망이라고 하죠. 근거리 통신망. 랜, 근거리 통신망이라 그래요. 맨은 뭐냐면 메트로폴리탄 에리어 네트워크라 그래서 도시 통신망 그래요. 양천구, 마포구, 강서구, 서대문구가 서울시하고 다 연결이 돼 있겠죠. 서울시청에 각 구청 컴퓨터들이 연결돼 있을 거니까 통신망들이. 그렇죠. 그 다음에 마포구 같으면 어떻게 돼요? 마포구청 같으면 여기에 무슨 동 있잖아요. 도화동, 공덕동, 뭐 염리동 이런 또 동사무소들이 또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메트로폴리탄 에리어 네트워크.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나오는 게 와이드 에리어 네트워크라 그래서 대륙간 통신망이라고 하는 거죠. 나라와 나라끼리 연결하는 거.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연결이 돼 있어야 미국에 있는 정보가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있는 인터넷이 우리나라랑 연결이 돼 있어야만이 우리 정보를 알 수 있는 거죠. 그걸 웬, 이거를 보통 인터넷이다 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밴은 뭐냐면 부가가치 통신망.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회선을 빌려서 거기에 정보 가치를 더해서 판매하는 거죠. 부가 수입을 올릴 수 있게끔 하는 게 부가가치 통신망이에요. 070, 0000에 0000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오늘의 운세 이런 걸 물어보면 뭐 오늘의 운세 해가지고 돈을 받고 서비스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그게 이제 부가가치 통신망입니다. 근데 ISDN은 종합정보통신망이라 그래요. 종합정보통신망. 근데 디지털이고요. 근데 BISDN. 그러니까 ISDN은 종합정보통신망인데 여기 뭐가 들어가 있어요? 뭐 멀티미디어, 데이터, 음성, 고해상도, 동영상 이런 것들을 해서 하는 건데 비동기식 전달 방식을 사용한대요. 비동기식. 150에서 600Mbps의 초고속 대용량 데이터를 디지털로 전송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BPS란 말은 뭐냐면요.
오, 요거 좀 틀렸어요. 여기 지금 BPS를 대문자로 썼잖아요. 비트 퍼 세컨드를 대문자로 썼는데 대문자로 쓰면 안 돼요. 비트는 소문자로 쓰는 게 원칙입니다. 일반적으로. 여기 메가 BPS의 B자를 소문자로 썼잖아요. 여기 BPS의 소문자로 썼는데 여기는 비트 퍼 세컨드로 해서 대문자로 이렇게 약자를 썼는데 사실은 이것도 소문자로 쓰는 게 원칙이에요. 바이트라는 말은 대문자로 써요. 바이트의 B자는 대문자로 쓰고요. 비트의 B자는 소문자로 씁니다. 비트가 8개 모이면 바이트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만약에 600메가 BPS라는 건 뭐냐면 초당 100만, 1000만, 6억 개의 전기적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6억 개의 글자를 보내는 게 아니라 이게 B자가 대문자 B라면 글자를 말하는 바이트니까 글자를 보낸다고 하는 건데 소문자 B는 비트니까 0이냐 1이냐 신호거든요. 신호. 그래서 신호를 보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터넷 그러면 100mbps 이렇게 하거든요. 그 100mbps가 소문자 비트입니다. 지금 기가로라는 광고가 뜨죠. 기가 인터넷이라는데 기가가 1000메가예요. 1000메가 1000메가를 1기가라고 하거든요. 하여튼 빠르죠. 기존의 통신망보다 10배 빠른 거예요. 10배.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의 정보를 한꺼번에 수신할 수 있고 그래서 요즘 광고에 보면 아주 그냥 기가 막힐 정도로 광고 잘 나오죠. ATM은 뭡니까? ATM은 뭐래? 비동기식 전달 방식이라 그랬죠? 여러분도 데이터를 보낼 때 어떻게 보낼 것 같아요? 여러분이 데이터를 받아오시죠. 우리 카톡을 하거나 그러면 내가 글자를 보내면 글자가 저쪽에 가고 그 사람이 글자를 쓰면 나한테 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인터넷상에 네이버나 어디 가서 영화를 다운로드 받으면 굉장히 많은 용량의 데이터가 내 컴퓨터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들어오냐면 얘를 잘게 쪼개요. 얇게 쪼갠다고. 퍼즐 마치듯이 쪼개는 거예요. 그래 놓고 얘가 순서대로 오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오는 건 동기식이라 그래요. 앞으로 나란히 해갖고 순서대로 오는 게 왜냐면 통으로 못 오니까 어차피 쪼개서 와야 돼요. 그런데 비동기식은 뭐냐면 흩어져서 오는 겁니다. 흩어져서 와서 내 컴퓨터에 와가지고 결합이 되면 되죠. 결합이 되면 되는 거예요. 컴퓨터는 몇 진법을 써요? 인터넷. 컴퓨터는 이진법 씁니다. 이진법? 예, 컴퓨터는 무조건 이진법을 써요. 근데 이진법이 뭐냐면 0000 그 1대 100이라는 퀴즈 있죠. 1대 100 해가 퀴즈 하는 거에 저번에 보니까는 누구더라? 한정수 씨가 나왔던데 옛날 추노라는 드라마에 나왔던 약간 혀 짧은 남자, 몸 좋은 남자 있어요. 거기에 문제가 뭐냐면은 숫자 2를 10진수 2를 이진수로 어떻게 쓰느냐 했더니 보기가 11, 뭐 10, 그 다음에 101, 뭐 이 셋 중에 뭐냐. 그런데 뭐 2인의 답, 뭐 3인의 답 뭐 이렇게 하고 찍더라고요. 뭐 100인의 답 뭐 이렇게 찍었는데 요거는 3이고 요거는 2고 이거는 5거든요. 그러니까 0, 1, 10, 11, 100, 101, 110, 111, 1000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이 그림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0이고 1이고 2이고 3이고 4이고 이진수를 쓰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4자리씩 맞춰요. 4자리를 맞추니까 사실은 0000 얘는 0001 얘는 뭐 0010 얘는 0011 얘는 이렇게 4자리씩 맞춰서 쓰는 거거든요. 4자리씩 맞춰서 쓰다 보니까 너무 길죠? 자릿수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거를 16진수로 쓰는 거예요. 16진수로 8 7 6 여기 이렇게 16진수 한 자리를 쓰면 어떨까요? 짧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1111 그러면 이거는 F 뭐 이런 식으로 16진수 한 자리를 쓰다 보니까 컴퓨터는 이진수로 쓰지만 이진수가 자릿수를 많이 차지하는 단점이 있어서 컴퓨터 내부에서는 16진수로 다 바꿔서 들어가요. 원리는 이진수를 쓰는 거고요. 네. 이제
이런 것들도 근데 우리 커머스 시험에 필기 시험에 진법 변환 문제가 하나 나오긴 나오는데 나오다가 안 나오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나오는 거는 어려운 건 아니에요. 계산법은 알려드릴 텐데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뭐 정보 처리 기능사 이런 시험 문제에서는 뭐 여러 개씩 나옵니다. 8진수를 뭐 2진수로 바꿔라, 뭐 2진수를 16진수로 바꿔라, 소수점 이하 몇 자리가 있는 거를 몇으로 바꿔라,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내기도 하죠. 진법 변환 종류는 24가지가 있어요. 2진수, 8진수, 16진수, 10진수 간의 변환 방법이 소수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소수점이 있는 거 12가지, 소수점이 없는 거 12가지. 그래서 총 24가지 진법 변환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안 배워요. 컴말 자격증에는 안 배우고, 예, 정보처리 기능사에서 나오고. ATM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다? 데이터를 잘게 쪼개가지고 퍼즐도 뜯어가지고 흩어진 상태로 와서 일단 다 와요. 와서 순서대로 다시 조립을 하면 되거든요. 그거를 우리는 비동기식 전달 방식이다. 이걸 씁니다. 문제 옳지 않은 것은 뭐가 있을까요? len 근 짧은 거리, when 날아가네, BIC는 뭐다? 동기식이 아니죠? 비동기식이죠? 세 번째가 틀렸네요. 예, 비동기식인데. 네 번째, 통신 용어에 대한 설명에 옳지 않은 거, 흐름 제어, 정지 비트, 페리티 비트, 전송 속도. 전송 속도에서 BPS는요, 비트 퍼 세컨드입니다. 바이트 퍼 세컨드가 아니고요. 그 전송 속도 괄호 안에 BPS가 만약에 대문자로 써 있었다면 바이트가 맞는 말이고요. 소문자로 써 있으면 비트라는 말로 쓰는 거예요. 그렇게 체크하시면 수월해요. 만약에 문제에 대문자로 써놓고 소문자로 풀어서 쓰거나 소문자로 써놓고 대문자로 풀어 쓰는 건 출제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통신 속도는 다 비트로 해요. 바이트로 하는 건 없어요. 예. 통신에서는 비트로 표현한다. 자, 어떤 전송 방식을 설명하는 것이냐 그랬는데 비동기식 전송이다. 그럼 뭐예요? ATM이라고 보면 되죠. 자, 그 다음 네트워크 관련 장비. 이게 참 어려워요. 눈에 이제 보이질 않으니까. 자, 제가 인터넷 통해서 몇 개를 좀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할게요. 우리 컴퓨터 뒷면에 보면 이렇게 인터넷선 연결하는 부분이 있죠? 인터넷 선을 꽂는 부분입니다. 여기를 우리는 인터넷 연결 코드가 들어가는 부분이죠.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라 그래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랜 포트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포트. 자,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죠. 다나와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가 한번 실제 그림을 한번 좀 볼게요. 이게 가장 좋은 거는 직접 눈으로 이렇게 손을 만져봐야 되는데 만져볼 수가 없어요. 자, 과거의 컴퓨터는 지금에 있는 컴퓨터랑 약간 달라서요. 옛날의 컴퓨터들은 통신을 안 했어요. 컴퓨터를 사서 뭐 하는 거냐? 주로 집에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문서 작성하는 용도로 사용했던 거예요. 그러다 이제 인터넷이라는 문화가 발전이 되다 보니까 인터넷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84년도에 인터넷이라는 게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그래서 서울대학교하고 카이스트하고 통신망이 구축이 됐다가 그게 KT가 한국통신이 93년도에 상업으로 합니다. 93년에 우리나라에 인터넷이 처음 시작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러려고 하니까는 뭐가 필요하느냐 보여드릴게요. 통신이 컨트롤러 멀티미디어 네트워크 여기 있네요. 그렇죠? 예. 자, 볼게요. 자, 요거 이게 랜카드예요. 랜카드가 있는데 여기 금속 부분이 있어요. 노랗게 되는 부분이 이제 본체에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여기 이렇게 가이드가 보이는데 여기 이쪽에 되게 느리게 움직이네. 너무 느리다. 너무 느려. 이쪽 부분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이제 인터넷 선을 꽂는 거죠. 이걸 우리는 랜 카드라 그래요. 랜 카드. 이렇게 더디게 움직여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거기서 더 보면 허브라는 말이 나와요. 허브. 예, 이게 허브예요. 허브. 허브도 좀 보고 갈게요. 자, 여기 랜 카드가 그림이 있는데 어떻게 생겼냐면은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다 선을 꽂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컴퓨터는 이런 장치가 안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장치를 사서 컴퓨터 안에다가 얘를 껴주고 확장 포트에 얘를 껴주고 인터넷 선을 여기다 꽂는 겁니다. 그럼 여기 불빛이 막 반짝반짝 거려요. 무슨 신호를 지금 받는 건지 보내는 건지 작동이 되는 건지를 확인하는 이런 신호가 움직입니다. 그런데 요즘 인터넷이 다 기가 인터넷이죠. 요즘 기가로 광고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래된 컴퓨터는요, 인터넷 속도가 100밖에 지원을 안 해요. 그럼 그 컴퓨터를 기가로 인터넷을 쓰려면 어떻게 돼요? 인터넷은 1000이 왔는데, 기가 신호가 왔는데 내 컴퓨터는 100밖에 신호를 못 받아요. 그러면 10분의 1밖에 신호를 못 받으니까 기가 인터넷이 안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얘를 사서 컴퓨터에 꽂아야 돼요. 그리고 기존에 본체에 꽂혀있던 인터넷 장치는 멈추게 하고 얘를 작동시키면 인터넷이 이제 1000이라는 속도로, 기가 속도로 가는 거죠. 이게 랜 카드입니다. 이런 랜 카드가 있어야만이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그런 이제 컴퓨터들끼리, 통신을 하는 컴퓨터들끼리 네트워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연결을 해야죠. 연결을 하는 게 요거예요. 허브예요. 허브가 지금 5개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포트가?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컴퓨터가 여기다 선을 꽂으면 5대의 컴퓨터가 서로 네트워크에 만나는 거예요. 인터넷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허브라고 하는 거는 네트워크끼리 만나게 해주는 장치가 허브예요. 근데 여기다가 인터넷 선이 연결되는 걸 하나 연결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인터넷 선이 연결이 되면서 4대가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면서 인터넷을 쓰는 거죠. 이걸 우리는 허브라고 하는데, 스위칭 허브라고 써있죠. 스위칭 허브. 우리 책에도 써있나요? 스위칭 허브? 스위칭 허브하고 더미 허브가 있는데, 자, 우리가 사용하는 속도가 100이에요. 100인데 네트워크 컴퓨터가 10개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10개. 100이라는 속도를 받는, 100이라는 속도를 지원하는 네트워크인데 10대가 연결이 되면은 그 10대가 각각 100분의 10, 즉 10분의 1로 줄어서 10이라는 통신만큼으로 줄어서 가는 게 더미 허브고요. 스위칭 허브는 100이라는 속도 그대로 지원해 주는 게 스위칭 허브예요. 스위칭 허브가 훨씬 빠르고 좋은 거죠. 근데 더미 허브가 왜 나왔냐면 스위칭 허브가 너무 비쌌어요. 지금 여기 아까 보니까 10,000원 정도 한다고 써 있는데, 10,000원 정도 한다고 돼 있는데, 과거에는 이런 걸 사려면은 몇십만 원 했었어요. 스위칭 허브가. 더미 허브도 몇만 원씩 했었고요. 근데 이제는 이런 기술이 좋아져서 더미 허브는 아예 쓰지도 않고요. 스위칭 허브를 많이 쓰죠. 요거. 요 강사, 이따 한번 와서 보세요. 여기 강사 컴퓨터 옆에 허브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강의실에 있는 모든 인터넷 선이 여기 다 꽂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스위칭 허브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리피터라는 거하고 브릿지라는 거 있고 라우터, 뭐 게이트웨이가 있는데요. 자, 먼저 리피터는 뭐냐면은 통신 속도가, 통신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어떨까요? 신호가 약해져요. 짧은 거리에 있는 데이터를 보낼 때는, 짧은 거리로 보낼 때는 잘 가는데, 거리가 멀면 어떻게 되냐? 오래 간단 말이에요. 오래 가고 불안하게 가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됩니까? 증폭을 시켜줘야 돼. 증폭. 예. 출력 전압을 높여서 강한 힘으로 보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리피터예요. 리피터. 그건 허브는 보통 한 2km 내에서 사용하는 건데, 2km 정도 내에서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 사무실 하나가 한 5km 밖에 있어.
5km 밖에 있는 사무실 컴퓨터하고 이 본사에 있는 컴퓨터랑 연결을 해야 돼. 그럼 허브 갖고는 안 된다 이거죠. 중간에 약하니까는. 그러니까 저쪽에 사무실에 따로 나가 있는 사무실 밖에 있는 컴퓨터에다가 리피터를 연결해서 거기에서 신호를 강하게 해서 허브로 보내줘야 되겠죠. 아니면 또 허브 쪽에서 다른 곳으로 보낼 때 신호를 강하게 해서 보내준다든지. 그래서 리피터를 통해서 보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브릿지는 뭐냐면 신호를 증폭하는 기능도 되지만은 네트워크를 서로 다르게 연결할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공장에서 들어온 신호가 있고 B라는 공장에서 들어온 신호가 있는데 그 두 개의 신호가 서로 다른 허브를 통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서로 다른 신호가 들어왔는데 얘를 하나로 다시 연결을 해야 될 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쓰는 게 물리적으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할 때 사용하는 그게 브릿지고, 브릿지도 생김새가 아까 그렇게 생겼는데요. 지금 보시면 요거는 개인이 쓰는 허브고요. 좀 큰 거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24포트 허브라고 되어 있고요. 19인치 렉 장착 가능하다고 되어 있죠. 19인치니까는 19인치면 크기가 좀 있죠. 우리 강의실게 19인치예요 이게. 그 안에 캐비넷처럼 되어 있어서 안에 다 잠글 수가 있습니다. 캐비넷처럼 되어 있어서 예. 여성 발전소는 다 이 장치 써요. 이 장치 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 사무실에 가면은 중앙 통제 장치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광통신으로 여러 개를 연결해 가지고 이런 허브들이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죠. 이건 허브가 커요. 보세요. 24포트 연결하는 겁니다. 24개를 연결할 때 쓰는 거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 댁에 있는 컴퓨터가 6대, 7대가 돼. 근데 유선으로 다 연결하고 싶어. 그러면 아까 보셨던 요거는 5대 밖에 연결이 안 되고요. 8대는 연결이 되네. 8개. 가정에서는 이걸 써도 돼요. 근데 우리 단체들은 이런 걸 쓰면 약해요. 그래서 이렇게 큰 거 24포트를 하나 더 붙이면 48포트가 되는 거죠. 이런 장치를, 이것도 굉장히 많이 싸졌어요. 20만원도 안 돼요. 예, 이게 한 10년 전만 해도 뭐 100여만원씩 했었습니다. 국산 장비들은 안 나오고 대부분이 다 미국 3M에서 만든 뭐 이런 수입품들을 많이 쓰고 했었는데 지금은 뭐 원체 잘 만들어져 가지고 좋죠. 굉장히 좋습니다. 예, 이런 걸 쓰면 쓸 수가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USB를 연결해서 인터넷 해주는 거. USB. 여기다 인터넷선을 꽂고 USB 연결하는 거예요. 우리 집 인터넷이 노트북이 있는데 노트북은 안에 랜 카드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 노트북이 오래된 거야. 근데 좀 인터넷을 빠르게 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한다? 요 장치를 사서 요거를 USB 포트에다 꽂고 여기다가 인터넷선을 꽂는 거예요. 그러면 인터넷이 기가랜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정에서는 8포트짜리 쓰면 되고요. 뭐 8포트나 아니면 5포트짜리 이런 거 쓰면 되죠. 굉장히 잘 나와 있네요. 뭐 이런 것들 개인용으로 쓰기도 좋고 뭐 이런 거는 이건 몇 포트? 48포트네요. 크기가 자체가 크네요. 그렇죠? 요거에 48대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 48포트짜리. 이것도 한번 종류별로 볼까요? 이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1,500만원이래요. 1,500만원이래. 뭐야? 뭔 소리야 이게? 예, 48포트인데 1,000만원이 넘어가요. 그렇죠? 아까 허브 어떤 건 10몇만원, 20만원인데 이거는 1,000만원이 넘어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비싸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스코라고 써있는 걸 봐서는 뭐 다른 기능을 갖고 있어요. 시스코가 이제 그 네트워크상의 보안 처리라든지 이런 거를 기능을 해주는 장치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거는 싼 모뎀 같은 게 끼지도 않더라고. 이렇게 이거는 안 맞더라고. 개인이 쓰는 게 아니라 네. 기업에서 네. 방화벽 연결을 해가지고 쓰는 뭐 그런 거죠. 보안 처리하는 거. 그러니까는 개인은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 데다 맞더라고. 호환이 그런 데다 네. 있더라고. 그런 데서 가져가더라고. 개인이 쓸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의미가 전혀 없는 거죠.
비싼 거는 아예 거기 들어가지도 않더라고요. 인터넷 이렇게 사이트에 올라오잖아요. 랭킹 메디 거기에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럼 병원 같은 데도 그런 거 그렇죠. 병원에서 이런 걸 또 써야죠. 개인정보 때문에. 미리 10년을 예약을 해놓더라고요. 라우터는 뭐냐면은 인터넷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 내가 목적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네이버에다가 자료를 보내야 된다 그러면 목적지가 네이버지 않습니까? 근데 네이버로 가는 통신망이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 그러면 고속도로를 어디를 통해서 어느 지역을 거쳐서 가면 빠르게 간다라는 게 길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가 길이 막히는지 그런 거를 최적의 경로를 설정해서 전송해주는 장치가 라우터예요. 그러니까 이 라우터가 대부분 다 연결돼 있죠. 브릿지나 이런 거하고. 가정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가정에서는 이게 의미가 없고요. 가정에는 허브도 필요 없잖아요. 그냥 모뎀만 하나 있으면 되잖아요. 모뎀. 예. 그런데 우리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통째로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라우터나 브릿지나 이런 리피터가 다 들어있다라는 거죠. 게이트웨이는 뭐냐면은 다른 네트워크상으로 데이터를 보내거나 받을 때 연결해주는 통로예요. 통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게이트웨이. 복잡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굳이 몰라도 상관이 없는데 시험에 잠깐 나오니까는 이런 용어가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문제 보면은 바르지 못한 것은 뭐냐라고 했는데 게이트웨이가 뭐고 라우터가 뭐고 허브가 뭐고 리피터가 뭐냐 그러는데 더미 허브와는 달리 노드가 늘어나도 속도에는 변화가 없다. 이거는 맞는 말인 것 같고, 두 번째, 라우터는 서로 독립적으로 동작하면서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두 랜. 라우터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할 때 쓰는 거 아니었나요? 라우터? 라우터는 뭐죠? 최적의 경로를 설정해 주는 거라 그랬죠? 브릿지는 뭐예요?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할 때 쓰는 거고. 라우터가 아니라 두 번째는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브릿지에 관한 설명을 한 것 같은데, 답은 두 번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상에서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장비로 안 맞는 백도어는 뭡니까? 백도어 뒷문이라고 하죠. 뒷문. 여러분들 어디 중요한 시설을 가려고 그러면 경비가 이렇게 막고 있죠. 관계자의 출입금지 하지 않습니까? 글로 들락날락거리려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네트워크를 할 때도 네트워크 정문을 통해서 들어오려고 그러면 누구인지를 다 체크해야 되는데 보안 관련 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어떻게 하냐면 뒷문을 만들어 놔요. 거기는 출입금지, 관계자의 출입금지라는 말이 없으니까 아는 사람만 들락날락거리면서 작업을 하고 그리고 나오면 자기가 폐쇄하면 되거든요. 공사할 때 편리하라고. 그런데 이런 백도어를 이용해서 백도어를 통해서 해킹이 시도가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백도어는 대부분 있어요. 백도어는 있는데 그 백도어를 들락날락거리려면은 내가 누군지 한 번만 알려주면 돼요. 근데 당신 누굽니까? 나 누굽니다. 그러면 우리 식구네? 하고 알면 되는데 우리 식구가 아니면 못 들어가는 거죠. 당연히. 근데 앞부분은 어떻게 돼요? 내 식구든 남의 식구든 매번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백도어를 만들어 놓고 쓰는데 그 백도어를 통해서 해커들이 이제 해킹을 하는 거죠. 시도를 해가지고. 그걸로 일단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안에 있는 정보를 다 뒤집어 놓고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백도어는 일종의 비상구라고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좋은 의미로 사용했다가 편리성 때문에 지금은 문제가 커지죠. 그래서 백도어를 못 쓰게 막죠. 해킹 도구로서 사용하는 거니까. 백도어라는 말을 쓰기는 그렇고. 그 다음에 인터넷 특징. 인터넷은 1969년에 미국 아르파넷에서 시작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은 인터넷이라는 게 처음에 등장할 때는요 군사 전쟁터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전쟁에서. 그러니까는 미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 자기 나라 군대가 나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주한미군 나와 있고 일본에도 미군 군대가 나가 있고 필리핀에 나가 있고 근데 그런 나라와 나라 간에 나가 있는 그런
자기네 군대를 통신으로 연결시킨 거예요. 컴퓨터끼리. 그래서 그 컴퓨터로 통신상에 자료를 보내고 받고 했던 거죠. 과거에는 주한미군에 있는 컴퓨터, 중앙컴퓨터는 미팔군 사령부에 있었던 컴퓨터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주한미군에 있는 정보가 들어있는 건데, 이 정보를 미국으로 보내려면 전화를 걸어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든지 우편물을 통해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머니까 불편하니까 어떻게 해요? 위성을 통해서 통신을 연결해가지고 통신을 통해서 자료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 우편물도 안 들고 빨리 갈 거 아닙니까?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가도 한두 시간 만에 못 가잖아요. 미국까지, 우리나라에서. 근데 통신은 빨리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던 것이 인터넷의 시초가 된 거예요. 이제 그것이 미국에서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미국 군대에서 통신을 하더라? 그런 기술을 좀 알려달라 이거지. 그러니까 교육 측면에서 컴퓨터가 이제 교육적인 측면에서 통신을 하기 시작한 거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서 84년에 들어왔고, 그거를 이제 미국에서도 통신을 상업적으로 시작했고, 우리나라도 상업적으로 시작을 해서 인터넷이 된 거죠. 근데 미국에서 그 국가마다 로컬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 예. 컴퓨터 시스템, 그거에 맞는 것만 다운받아서 준대요. 그건 모르죠, 저는. 네, 그런 예. 로컬 그 캐릭터 시스템만 다운받아서 있지, 그 전체적인. 그 다음에 통신망과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으면 뭐 언제든지 자료를 보내고 받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고유한 IP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 그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문제 보면은 아르판에서 시작됐다 뭐 이런 말도 나와 있고요. 세 번째, 인터넷에 접속하고자 하는 모든 컴퓨터는 IP를 받으면 되는 거지 그게 고정된 IP는 아니어도 돼요. 고정 IP가 있고 변동 IP가 있습니다. 우리 단체라든지 학교나 이런 단체는요, 고정 IP를 쓰고요, 가정은 변동 IP를 써요. 변동 IP라는 건 뭐냐면 IP가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고정 IP는 고정된 숫자 값으로 인한 IP만 쓰는 거예요. 다른 IP를 쓰면 안 되고요. 2번, 인터넷에 한 설명에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는데, 전화망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교환하는 전세계 네트워크. 전화망은 아니죠. 과거는 전화망을 통해서 통신을 했었는데, 이제 전화망이 아니라 뭐다? 전용선을 쓰는 거죠. 인터넷을 위한 전용선을 따로 쓰는 거죠. 그게 좀 다르네요. 인트라넷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지금 보니까는 멀티미디어 빨리 끝나면은, 예, 빨리 끝내야죠. 빨리 끝나고 문제를 또 많이 풀어봐야 돼요. 문제를 많이 풀지 않으면 또 우리가 배운 의미가 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7주차까지 이론적인 설명을 하고요. 이제 8주차부터 3주간은 문제풀이를 위주로 할 겁니다. 문제풀이 위주로 하고, 마지막 2주간은 이제 또 실기시험을 대비해서 실기시험만 따로 할 거고요. 잠시 쉬는 시간 있다가 하겠습니다.